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친가 쪽 고모의 이야기입니다. 고모라는 분은 저에게 부모님 같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고 또 친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같이 산 지도 오래됐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코비의 TV 재밌다고 고모한테 보여드렸다가 고모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진짜 무서운 실화인데 제가 고모의 시점에서 1인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도 군산 선유도 쪽에 금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육지로부터 여러 섬이 이어진 야미도라는 섬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선유도라는 섬이 나옵니다. 그곳은 섬이지만 밀물과 썰물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지금은 차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로까지 생긴 곳이에요. 그때 당시 선유도 근방에서 저랑 엄마는 어살잡이를 하러 바다 쪽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살잡이를 가기 위해서 집에서 채비를 끝내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엄마를 따라 바다로 향했습니다. 어살잡이를 하기 위해서 저조 시간대를 맞춰서 물때를 보면서 바다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어살잡이란 원담 고기잡이 또는 독살이라고도 부릅니다. 조금 설명을 덧붙이자면 원담 고기잡이는 해수면이 가장 낮은 조간대에 둥그렇게 돌담을 쌓고 밀물때 들어온 고깃대가 썰물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고기를 잡는 전통 고기잡이 방식입니다. 그렇게 갇혀있는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는 방식인 거죠. 그때는 동도 트지 않은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살잡이를 하려고 나온 주민분들 빼고는 바다는 아주 한적했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많이 건져오라면서 반대편 방향을 가르쳐 주시곤 고조, 그러니까 물이 높아지기 전에 빨리 작업을 끝내고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서둘러 저와 반대편 방향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새벽에 잠도 못 자고 투덜투덜대고 하품을 하면서 어살잡이를 하기 위해 뻘 위에 돌담을 따라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그날따라 해무가 너무 짙었기 때문에 바로 코앞을 짐작만 할 뿐 전혀 시야로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네 주민분들께서도 바다 위에 계시는 상황이라 그렇게 무섭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어살잡이를 하면서 물고기를 잔뜩 퍼담고 무거워진 다라이를 끌면서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엄마한테 칭찬받겠다 하고요. 그리고 다라이를 엄마 쪽 방향으로 돌리고 끌고 나가려는 찰나에 어느 한 50대 중반? 그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고조대가 다 되었으니 나가자. 서둘러 나가지 않으면 물귀신 된다면서 장난스런 미소와 함께 저한테 따라오라며 손짓을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할아버지였음에도 같이 가자고 하는데 아무런 의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어살잡이를 하시려는 차림으로 긴 장화를 신으시고 등 뒤에는 망주머니 같은 걸 들고 계셨으니깐요. 게다가 제가 어살잡이를 하러 들어오면서 여러 주민분들을 봤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 아저씨를 따라서 해묵긴 바다 위를 천천히 뒤따라갔습니다. 아저씨는 저 대신 대야도 끌어주셨고 또 제 손을 잡고서 걸을 수 있게 끌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몇 살이냐, 고기는 많이 잡았냐 하면서 끊임없이 말을 거셨습니다. 그렇게 아저씨의 손을 잡고 뒤를 졸졸 따라가고 있었는데 차츰차츰 바닷물이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말했습니다. 아저씨, 발목까지 차 올라왔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자 아저씨가 아까와는 다른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래, 알고 있다. 이렇게 답하면서
점점 빠르게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잡고 있던 아저씨의 손이 점점 꽉 조여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제 손목을 타이트하게 잡으셨습니다. 그쯤 되니까 너무나 무서웠고 해무 때문에 바로 코앞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속으로 심리적으로 아주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다에 해무가 심하게 끼는 날에는 바로 한 치 앞도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낚시꾼들이나 해루질꾼들도 많이 죽곤 합니다. 그치만 당시 어렸던 저는 뭣도 몰랐죠. 저는 덜덜 떨면서 물이 점점 발목을 넘어서 정강이까지 차오르는 걸 보고선 아저씨한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스스로 갈게요. 고맙습니다. 대학 주세요. 제가 끌게요. 이렇게 말을 떼며 아저씨가 잡고 있던 손을 응시하면서 제 손을 빼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아저씨가 하는 말이 진짜 소름 돋았는데 아가야, 어살잡이 하려고 바다로 왔다가 재수없게 해무가 껴서 육지로 나가는 길을 못 찾고 물이 차올라 익사하는 경우가 많대. 근데 곧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끝에 가서는 막 웃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저씨가 뒤를 돌아 저를 쳐다보는데 저는 그 아저씨 얼굴을 보고 진짜 그대로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모습은 아저씨 얼굴 표면이 살이 있는 듯 없는 듯 막 그렇게 너덜너덜한 모습이었고 눈은 검은색 동공만 가득 차서 소위 송아지 눈처럼 아주 검했습니다. 말하던 입에선 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고 온 피부에 듬성듬성 따개비 같은 것들이 막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정말 징그럽고 기괴했던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정말 무서웠고 제 팔을 꽉 붙잡고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웃고 있는 소리까지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저도 모르게 의식을 잃었나 봅니다. 나중에 눈을 떴을 무렵에 전 육지 위 아스팔트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저를 부둥켜 안고 막 울면서 살았다, 살았다 하면서 다행이라고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고조 시간이 다가와서 엄마는 해무를 헤치면서 제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오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희미하게 시야를 확보하면서 돌담을 따라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바닷물 위에 둥둥 떴다가 가라앉았다를 반복하는 제 모습을 보고 황급히 뛰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마한테 발견된 덕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고모가 겪은 실제 이야기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저희 고모는 영안이 트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사업을 재개하던 2014년 초반부터 4년 동안 인천 연수동에서 사무실을 계약하고 영업을 했습니다. 당시 알고 지내던 친한 친구 하나가 연수동에서 홀로 자취를 하고 있어서 저는 그 친구 자취방에 합류를 해서 룸메이트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살던 곳은 사무실 인근 연수동 가장자리에 있는 4단지 한방마을이라는 곳이었어요. 그 동네 거주민들 대부분이 조선족, 몽골인, 태국인들, 그리고 가천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자취하는 그런 자취 원룸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2016년에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유난히 더위가 일찍 시작됐던 봄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전라북도 김제로 PC방 있죠? 그 컴퓨터 유지보수 출장 작업을 끝내고 아침 8시가 되어서야 인천 연수동으로 돌아왔습니다. 보통 장거리 출장 다녀오고 복귀한 날은 사무실로 출근 안 하고 자취방에서 씻고 푹 자곤 했어요. 그렇게 장거리 출장을 다녀온 저는 씻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고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의 저는 조금 전처럼 화장실에서 씻고 있었는데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아주 우연히
화장실 창문 밖을 바라봤는데요. 건너편에 있던 건물에 창문을 통해서 30대 후반? 아니면 많아봐야 한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한 남자가 만세 자세로 손을 반짝 든 채로 막 방방 뛰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 창문 너머로 그 남자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방방 뛰던 남자가 서서히 고개를 돌리고는 이제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방방 뛰던 그 몸짓을 서서히 멈추더니 저한테 뭘 부탁하는 몸짓으로 두 손바닥을 막 싹싹 빌다가 갑자기 창문 아래로 쓱 사라지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하는 생각과 함께 저는 마저 다 씻고 나서 화장실 밖에 나와서 몸을 말리고 잠옷을 갈아입고 있던 그때였어요. 갑자기 현관 초인종 소리가 나길래 누구세요? 하고 물었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누구세요? 하면서 현관으로 다가가서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제 시야에 들어온 복도 바닥은 완전히 피칠갑이 되어 있었고 그 핏자국을 따라서 고개 시선을 돌려서 따라왔더니 조금 전에 화장실 창밖으로 보였던 그 남자가 하반신이 잘린 채로 피범벅이 돼가지고는 문 아래에서 저를 올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비명을 내지르곤 식은땀을 흘리면서 꿈에서 깨게 됐어요. 근데 제가 꿈속에서 봤던 이 모든 장면들이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생생해가지고 저는 다시 창문 쪽으로 가서 그 건너편 건물을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저희 자취방 건너편 건물 아래로 막 여러 대의 차들이 세워져 있고 건물 출입을 막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밖으로 나가봤는데 그 건물 앞을 지키고 있는 차가 국립과학수사대 그런 차량이더라고요. 뭔가 움직임들이 심각해 보이는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표정이 다 뭔가 심각해 보여서 이게 무슨 일인지 물어볼 수도 없고 건물 출입 통제를 할 정도면 무슨 사건이 있긴 있었나 보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저는 우연히 인터넷에 올라온 한 기사를 읽게 됩니다. 기사 내용은 안산의 한 방조제에서 상반신과 하반신이 토막난 시신이 발견됐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거기까지는 참 세상에 또 이런 흉흉한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혀를 차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사 전문을 다 읽고 나서 저는 제 몸에 돋는 소름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건의 피해자 있죠? 그 토막난 남성의 신원조사를 한 결과 이 남성이 살던 거주지가 저희 자취방 맞은편 그 건물이었던 거예요. 피의자는 피해자보다 10살 어린 30대 초반의 남성이었고 이 사건의 내막이 굉장히 지저분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2016년에 일어난 조성호 살인사건으로 유명합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랑 같이 거주 중이었고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서 사망하게 한 거고요. 그리고 상반신과 하반신을 토막낸 다음에 렌트한 차량에 적재를 하고 안산에 있는 방조제에 유기한 사건입니다. 시신을 유기한 장소가 안산 불도 방조제였기 때문에 한때 안산 불도 토막살인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모든 범행은 둘의 거주지인 인천 연수구 한방마을 저희 집 맞은편 건물에서 이루어졌고요. 안산 불도는 시신을 유기한 장소일 뿐이었어요. 당시 경찰이 그 시신의 신원을 파악한 이후에 주거지로 출동을 한 거고요. 그 집안 벽면에서 막 흩뿌려진 혈흔을 발견하고서는 같이 거주하던 피의자를 추궁한 결과 자백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가해자는 징역 27년을 받고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제 꿈에 나온 상반신의 남자가 그 토막살인 사건의 피해자라고 한다면
이미 살해를 당한 뒤에 저한테 뭔가 하소연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날 이후로 기분이 너무 찝찝해서 친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 저는 본가 근처인 인천 부평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그 연수구 원룸은 비워두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사연이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귀신을 직접 목격한 실화임을 맹세합니다. 때는 2016년 7월쯤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 강원도 홍천 11사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갓 일병을 단 군인이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중대는 3층에 있었고 1생활관부터 12생활관까지 총 12개의 생활관이 있었는데요. 동기들끼리 생활관을 썼기 때문에 1생활관은 처음 들어온 신병들 그리고 차례대로 병장들이 있는 12생활관까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에 3생활관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생활관에는 예전부터 별로 좋지 않은 괴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선임들이 생활관에서 자다가 가위에 눌렸는데 눈을 뜨고 간물대 위를 봤는데 관절이 꺾인 채로 구겨져 있는 아기를 봤다느니 불침번을 서다가 3생활관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등 그런 입증되지 않은 괴담들이 많이 들려왔어요. 그 당시에 저는 선임들과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짬도 아니었을 뿐더러 자세한 얘기는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괴담이 있는 생활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군대를 오기 전부터 군대에는 여러 가지 괴담이 있다는 걸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있던 군대도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느꼈던 거죠. 실제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3생활관에서 생활을 하면서 아기를 본다든지 이상한 소리를 듣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중대에서 연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등이라는 건 그 다음 날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 24시까지 그러니까 자정까지 TV를 볼 수 있게 해줬고요. 그리고 라면이나 과자 등을 취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생활관 동기들과 함께 드라마 재방송도 보고 라면도 먹고 이것저것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은 자정에 가까워졌더라고요. 그렇게 취침을 하기 전에 담배가 한 대 피고 싶었던 저와 동기 한 명은 행정반 칠판에 이름을 적고 1층 흡연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야, 김상병 그 자식 왜 이렇게 나대냐? 짜증나 죽겠어. 냅둬라. 여기 군대니까 그렇지. 밖에 나가봐. 여기저기 두드려 맞고 다니지. 이렇게 선임들 뒷담도 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금방 담배 한 대가 타들어가더라고요. 저희는 칠판에 적은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 행정반에 들렸다가 다시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본론은 지금부터예요. 생활관으로 들어가는 문에는 아이패드 정도 사이즈의 작은 창문이 하나 달려 있어요. 그 창문을 통해서 다 잘 자고 있는지, 딴짓을 하진 않는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동기랑 함께 생활관으로 들어가려고 문고리를 잡았는데 그 작은 창문을 통해서 불이 다 꺼진 생활관 한켠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불 다 꺼놓고 뭐 하는 거야? 혹시 혼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동기와 저는 생활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발짝, 한 발짝 그 서 있는 사람 가까이로 다가갔을 때 저희는 둘 다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형태의 실루엣 뒤로 놓여있던 텔레비전이랑 태극기가 그대로 통과돼서 저희 눈에 비치고 있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생활관 안에 동기들은 다 잠들어 있지, 사람 형태의 실루엣은 눈앞에 서 있지, 게다가
그 뒤로 존재하는 것들이 비춰서 저희 눈에 들어오니까 동기랑 저는 그대로 멈춰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정말 무서웠던 이유는 지금 이걸 나 혼자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서 있는 동기도 같이 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동안 소리조차 못 내고 그 실루엣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조만간 스르르 그 형태가 사라지더라고요. 야, 너도 저거 봤지? 우리가 지금 뭘 본 거냐? 이후에 저희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각자 자리에 가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서서히 저희 머릿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2달 정도 흘러서 어느덧 9월이 되었습니다. 부대에 9박 10일짜리 훈련이 있어서 문막이라는 곳에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 훈련 때는 선임들이랑 같은 텐트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잠들기 전에 선임들이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랑 재밌는 이야기 해보라고 막 그렇게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한테도 무서운 이야기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 얘기를 해야 이 양반들이 좋아할까 그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제가 삼생활관 사용할 때 겪었던 그 이야기를 선임들한테 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웃고 떠들면서 듣던 선임들이 갑자기 말수가 없어지고 진지하게 막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그렇게 제 이야기를 다 듣고서는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야, 너 그거 어디서 주워 들었냐? 야, 하나 이 새끼 진짜 지 얘긴 척 오지네. 어디서 들었냐? 막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직접 보고 겪은 상황을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자꾸 어디서 들은 얘기를 하냐고 하니까 억울해가지고 당시에 같이 봤던 동기의 관등 성명까지 댔어요. 코비엣 일병이랑 같이 분명 똑똑히 봤다 이렇게요. 그랬더니 다시 분위기가 싸해졌고 막 어떤 선임은 구석지에서 욕까지 하면서 겁을 먹더라고요. 그리고 그 텐트 안에서 처음으로 선임들한테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저희 중대 대대로 그 삼생활관에서 이목구비가 불투명한 그 사람을 목격했다는 선임이 대대로 막 한 명씩 나왔대요. 조금 전에 텐트 한편에서 겁을 먹고 욕을 했다는 선임 있죠. 그 선임도 그 불투명한 귀신의 목격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은 저나 선임들이나 겁에 질려가지고 잠에 들었지만 점차 힘든 훈련 탓에 그 이야기는 잊혀져 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귀신을 목격했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때는 1997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키가 워낙 컸기 때문에 항상 맨 뒷자리에 앉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랑 짝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그해 6학년 때도 제 짝은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짝이었던 같은 반 친구랑 워낙 친해져서 같이 서로 집 왔다 갔다 거리면서 게임도 하고 수영장도 다니고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만 그 친구를 석현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랑 석현이가 워낙 친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모님들끼리도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집안끼리 막 술자리도 가지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아주 친해진 석현이네 집안과 저희 집안은 초등학교에서의 마지막 여름방학 때 여름 휴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두 가족이 같이 여름 휴가를 떠나자 하고 어머니들끼리 이야기를 나누신 모양인데요. 동해, 서해, 남해 바다 또는 산이나 계곡을 말했던 저희 어머니와 다르게 석현이 어머니께서는 두 가족 함께 해외여행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부담스러우니까 거절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셨지만 석현이네 집안은 꽤나 풍족했던 집안이다 보니까 해외여행의 여비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저희 부모님을 설득시켰다고 해요. 그렇게 저와 석현이는 해외로 나갈 생각에 굉장히 들떠 있었고 해외여행을 가기 전날까지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 당일 바로 전날 밤이었어요. 전날 밤에 석현인에서 기르던 강아지 한 마리가 갑자기 베란다를 보고 미친 듯이 막 지저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지저대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는 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 당일날 아침에 원래 석현인의 강아지를 옆집 아주머니께서 보살펴 주기로 하셨는데 이 옆집 아줌마가 죽은 강아지를 보더니 막 부들부들 떨면서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막 비명을 질렀대요. 그리고 잠시 뒤에 그 아주머니께서 정신을 가다듬고 하신 말씀이 혹시 이 여행 다른 집이랑 같이 가세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래서 8명이었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어제 꿈에서 김밥을 싸가지고 석현이 엄마 주러 왔었잖아. 그런데 8개의 사람 형체의 그림자가 모여있더라고요. 이렇게 운을 떼시고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방금 말한 그 8개의 그림자들이 석현 엄마 가족이랑 다른 가족 등에 막 엎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강아지가 사람들마다 엎여있는 그 검은 그림자를 떼어내려는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짖고 물어 뜯으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 덕분이었는지 그 그림자들이 스물스물 등에서 내려오더래요. 근데 내려오자마자 그 강아지의 목을 비틀더랍니다. 그리곤 그 죽은 강아지를 질질 끌고서 집 밖으로 나가더래요. 혹시나 하는 얘긴데 석현 엄마, 이번 여행은 진짜 위험하겠어. 에이, 아닐 거예요. 기분 탓일 거예요. 저희 예약해서 가긴 갈 거예요. 뭐 별일 있겠어요. 난 석현 엄마가 안 가는 걸로 결정하길 바래. 이거 진심이야. 에이, 걱정 마세요. 제가 도착해서 연락드릴게요. 그 이야기를 들은 석현이네 집과 저희 집은 찝찝하긴 했지만 이미 다 예약해놓은 해외여행 일정을 그 꿈 하나 때문에 취소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여행 당일날 서로의 가족은 석현이네 집에 있는 승합차에다가 짐을 싣고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차를 타고 김포공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승합차 맨 뒷좌석에 구석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으로는 아무도 앉을 수 없는 그 구석지에서 누가 제 허벅지를 계속 꾹꾹 누르면서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차 벽과 시트 사이로 피로 물든 손 하나가 나와가지고 제 허벅지를 꾹 누르는데 너무 깜짝 놀랐던 저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쪽을 다시 바라봤는데 제 허벅지를 누르던 그 피투성이의 손이 온데간데 없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여간 그렇게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은 비행기 이륙하기 20분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출국 심사를 위해서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대형 사고를 하나 쳤어요. 출국 심사를 해야 되는데 제 여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까 제가 차 안에서 그 피투성이의 손을 보고 깜짝 놀라 일어서면서 주머니에 있는 여권을 차 안에다 떨군 거예요. 하여간 결국에 그때 제가 여권을 제시할 수가 없어서 출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비행기는 20분이 지난 뒤에 이륙 준비를 했고 그렇게 저희 여행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석현이네 가족은 티는 안 냈지만 저를 무척 원망을 했을 거고 저도 집에 와서 가족들한테 엄청나게 구박을 들었어요. 그리고 여행 일정이 깨진 다음 날 저는 석현이와 제 방에서 아쉬움을 감추지 못한 채 그렇게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이고 엄마야, 저게 웬일이래? 방 밖에 거실에서 엄마야 막 이렇게 놀라는 소리에
저랑 석현이는 급하게 거실로 나가봤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TV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는 막 이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희 집과 석현이네가 여행을 가기로 한 장소가 괌이었습니다. 석현이네 강아지가 죽은 날이 여행을 출발하는 날이었고, 그날 김포공항에서 괌으로 향하던 저희 두 가족이 예약했던 그 비행기가 괌 근처에 거의 다 도착했을 쯤에 불안정한 기류 때문에 근처를 몇 바퀴를 돌고 있다가 결국 추락을 했고 200명이 넘게 사망을 했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 사건은 연이어 뉴스를 도배하듯이 계속 나왔고 저희 엄마뿐만 아니라 저랑 석현이도 그 사실을 알고 정말 충격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 뉴스를 보고 난 뒤에 석현이네 가족하고 저희 가족은 만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현이네 엄마는 마치 잠깐이라도 저를 원망했던 걸 되게 미안해하듯이 니 때문에 우리들이 다 살았다, 고맙다고 막 그렇게 연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석현이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걸 본 옆집 아주머니께서 아이고 진짜 잘 왔어. 그렇게 가지 말래도 간대더만 어떻게 돌아오게 된 거야? 꿈에서 그 그림자들이 석현이네랑 그 가족들 다 줄에 묶어가지고 비행기에 태우더라고. 한 명 한 명씩.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뭔가 예지몽 같은 거라든지 이런 신호를 주는 그런 꿈들을 참 많이 꾸긴 하는데요.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만약에 여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처럼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군대에서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불과 2년 전 이야기인데요. 저는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군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소대는 경비소대였는데요. 저희는 24시간 위병소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부대 입구를 지키고 있던 거죠. 근무를 서면서 선임들한테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욕이란 욕은 다 먹던 제가 어느 순간 병장이 돼서 위병소 조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조장이라고 해봤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위병소는 초병들이 지키고 있고 건물 안에 상병장들이 근무를 선다는 걸요. 저는 조장을 맡은 이후로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근무가 시작되었는데요. 당직 사관님이랑 수다도 많이 떨었고 민간인들도 많이 만나서 떠들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근무를 섰습니다. 근데 이 근무라는 게 해가 떠 있는 주간에만 서는 게 아니라 밤에도 근무를 서야 되는데 조장들은 저녁에 투입이 돼서 아침이 될 때까지 근무를 서야 했어요. 처음에는 혼자 군대 홈페이지도 들어가고 사관님이랑 수다도 떨고 그러느라 즐거웠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되니까 못 해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밤 11시에서 한 12시쯤이 되면 밖으로 나가서 후임들이랑 수다도 떨고 무서운 얘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제가 조장을 맡은 지 몇 달이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그날 근무 중에도 어김없이 한 11시에서 12시쯤 되었을 때 후임들과 이야기하려고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그 시간에 들어온 사수는 무서운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이야기 못 듣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저쪽 뒤에 가 있으라고 하고 부사수랑 저랑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부사수가 해준 이야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부사수가 해줬던 얘기가 뭐였냐면 군에 입대하기 전에 집에 가족들이 집을 비워가지고 혼자서 잠을 자게 된 날이 있었대요. 그런데 한참을 정신없이 자던 중에 귓가에 무슨 소리가 막 들려오더래요. 귀에 거슬려서 못 잘 정도로 거실 쪽에서 계속 삐걱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서 후임이 누워있던 상태에서 눈을 뜨고 거실 쪽을 바라봤대요. 후임네 어머니가 거실 정중앙에 의자를 놓고 거기 위에 올라가서는 천장에 달려있는 밧줄에 막 안간힘을 쓰면서 목을 걸려고 하더래요.
너무 놀랐던 후임은 몸을 번쩍 일으키면서 엄마! 이렇게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몸을 일으키는데 그때 문득 생각이 나더래요. 아들, 엄마 오늘 이모네에서 자고 올 거니까 냉장고에서 밥 잘 챙겨 먹어. 알았지? 생각해보니까 오늘 엄마는 집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후임은 몸을 일으키려다 가위에 눌리게 됐고 그때 생각이 들었대요. 아, 내가 지금 귀신한테 속았구나. 그걸 깨달은 순간 의자 위에 서서 목을 매려고 아둥바둥하던 그게 후임을 내려다보더니 나 봤어? 봤네. 너 어차피 나 봤으니까 죽어. 죽는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곧 있다가 의자에 내려와서 후임 귓가 쪽에 와가지고는 귓속말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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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후임은 겨우겨우 힘겹게 가위에서 풀려나서 그대로 집에서 나와서 PC방으로 도망갔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줬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불 하나 안 켜진 그 깜깜한 곳에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제가 겪은 것처럼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후임들과 같이 막사로 복귀한 뒤에 대충 양치와 세수만 하고서 바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때는 지휘관이 바뀌어서 근무 시간도 많이 변동이 있었고 적응하느라 지쳐있던 저는 베개에 머리를 붙이자마자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꿀같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디까지나 제 체감이지만 잠든 지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귀가 갑자기 확 열리면서 주변에서 나는 소리들이 너무나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랑 같이 근무를 섰던 사수가 복도에서 막 이러면서 혼자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 자리가 문 쪽에서 굉장히 가까운 자리여서 그 소리가 너무나도 또렷하게 잘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웃고 있는 사수, 그러니까 제 후임이 이 새끼가 미쳤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무리 군대가 편해졌어도 병장 생활관 앞에서 저러는 건 절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쟤 좀 혼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잠에 들려는데 계속 쉬지도 않고 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피곤했는데 잔뜩 화가 난 저는 내일 진짜 저 녀석 조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려고 이렇게 몸을 뒤척이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가위에 눌렸다는 걸 인지하고 뭐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 와, 갑자기 이렇게 미친 듯이 웃는 거예요. 지금도 소름이 미친 듯이 돋는데 저는 너무 무서워서 진짜 젖 먹던 힘까지 내가지고 안간힘을 다해서 막 이렇게 몸을 비틀다가 겨우겨우 가위에서 풀려났어요. 그리고 침상에 앉아서 잠시 멍 때리다가 동기 침대에 가서 같이 잘까? 막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다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 후로 이 이야기는 저희 부대 레전드썰로 여기저기 막 퍼져나갔고요. 자기 이야기를 들은 귀신이 여기저기 옮겨 다닌 건 아닐까 이런 추측도 난무하더라고요. 하여간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애들 구설수에 오르내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무서운 경험이었어요. 이번엔 흉가 체험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8살 때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경기도 파주 쪽에 거주를 했는데요. 파주에서도 완전 촌동네, 시골 같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운영하시느라 평일엔 굉장히 바빴는데 쉬는 날 꼭 즐기는 취미가 하나 있었다면 바로 낚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주말이면 아버지랑 함께 그렇게 낚시를 하러 많이 돌아다녔어요. 저도 낚시를 가면 물가도 보고 막 아버지가 잡으신 신기한 물고기 같은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다 보니까 재미를 느꼈나 봐요. 주말에 아버지 입에서 낚시 소리만 나오면 꼭 따라가곤 했습니다. 파주에서 멀지 않은 경기권에는 낚시를 할 만한 데가 많아서 아버지랑 부담 없이 많이 다녀오곤 했는데, 어느 하루는 아버지께서 이번엔 삼촌이랑 멀리까지 갈 건데 인보도 가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고민할 생각도 없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뭐 저야 가면 좋죠. 아버지가 고생하지. 그리고 여기서 말한 삼촌은 아버지 친구인데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친구를 삼촌하고 불렀습니다. 아무튼 주말이 다가와서 아빠 차를 타고 삼촌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낚시를 떠났습니다. 한 마을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걸어가다 보니까 나무가 빽빽히 들어찬 언덕길이 나왔어요. 언덕길을 지나자 다시 내리막길이 나왔고, 저 멀리 한편에서는 막 물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자갈밭도 보였고요. 그 자갈밭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와 삼촌은 제일 먼저 짐을 내려놓고는 텐트를 치셨습니다. 그리고는 두 분이서 낚시할 준비를 하시는데 평소랑 뭔가 준비하는 채비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보통은 물가에 낚싯대를 여러 대를 펴놓고 고기도 구워 먹고 라면도 끓여 먹는 뭐 그런 대낚시를 주로 하셨는데, 당시에는 아버지랑 삼촌이 하던 낚시가 견지 낚시라고 물에 들어가서 하는 낚시인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랑 삼촌은 낚시를 하기 위해서 물속으로 들어가셨고요. 저는 텐트에 홀로 남아서 과자를 먹으면서 조그만한 테트리스 게임기로 막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게임을 하던 중에 눈이 뻑뻑해 오더니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눈을 붙인 것 같더라고요. 일어났을 때는 아직도 해가 떠 있었고요. 잠에서 깬 저는 텐트 안에서 밖을 바라봤는데 아직 아버지랑 삼촌이 물 안에서 낚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랑 삼촌이 있는 쪽으로 가려고 눈을 비비면서 자리에 일어서가지고는 텐트 밖에 그 아래쪽에 있던 신발을 신고 고개를 들었는데요. 그 순간 바로 직전까지 물속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아버지랑 삼촌이 제 시야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전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는데 그 어디에도 아버지랑 삼촌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아버지랑 삼촌이 물에 빠졌을 리도 없는 게, 그 물 한가운데까지 들어갔을 때도 아버지랑 삼촌의 허리춤까지밖에 그 물 깊이가 안 되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찾아서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곳 지리도 잘 모르고 올 때는 아버지를 따라온 데다가 또 되돌아갈 때는 방향이 좌우가 반대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걷고 있었는데 양 갈래길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더 평평한 평지 같아 보이는 오른쪽 길로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길로 걷다 보니까 막 나무마다 하얀색 천조가리 같은 게 막 이렇게 매듭지어가지고 매달려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올 때는 분명히 그런 걸 못 봤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풍경도 낯설어가지고 제가 발걸음을 반대로 옮기려는 그때였어요. 제 뒤통수 쪽에서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놀란 마음에 뒤를 돌았는데 거기엔 아무도 없었고, 저는 울면서 막 다급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막 도망치듯이 뛸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숨이 차가지고 좀 멈추려고 그러면은 뒤에서 다시 숨소리가 들려오고, 그래서 또 도망치듯이 뛰다가 멈추면 또 숨소리가 들려오고,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런 이유로 멈추지도 못하고 한참을 쫓기듯이 뛰다가 아까 아버지가 주차해 놓으신 그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게 저희가 이 마을 진입할 때 주차장으로 들어서면서 아버지께서 이야, 오늘 장날인가 보네. 사람 엄청 많구만. 이런 말씀하셨던 게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아직 해도 지기 전인데 주차장에는 차도 한 대 없고 가게들은 다 막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게다가 주차장에는 아빠 차도 보이지가 않아서 저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막 아빠를 찾아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저를 뒤쫓던 그 숨소리가 마치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막 웃음소리로 변해갔어요. 그래서 다시 도망치듯 뛰기 시작했는데 저편에 문 열린 집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건 모자이크 유리가 위아래로 박힌 고동색 문이었는데요. 저는 그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그 안에 꼭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막 뛰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는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우리 아빠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신발장 안쪽으로 들어섰는데 그 할머니가 진짜 아주 잔뜩 화난 표정으로 막 입술을 깨물면서 니놈 새끼가 여길 어디라고 들어와 이씨 일로 안 와! 막 역정을 내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막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준비라도 해놓았던 것 마냥 회초리 같은 걸 들고 저를 막 마구잡이로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기억은 분명한데 그 할머니한테 회초리로 맞는 동안 하나도 아픈 걸 못 느꼈어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건 제 귀에 들린 제 목소리였어요. 제 입으로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막 그만! 아파! 그만해! 막 이러면서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속옷만 입혀진 채 아버지 차에 뉘어져 있었어요. 제 눈앞에서는 아버지랑 삼촌이 걱정스러운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들, 괜찮아? 하고 아버지께서 여쭤보시는데 저는 무서워서 울고 말았습니다. 아버지하고 삼촌은 한참 낚시를 하다가 잠깐 쉬기 위해서 물 밖으로 나오셨는데요. 제가 근처에 보이지 않더랍니다. 텐트에도 없고요. 그때는 어린애들이 핸드폰 갖고 다니는 일도 없으니까 어디냐고 연락할 방법도 없었죠. 아버지랑 삼촌은 흩어져서 저를 찾다가 그렇게 멀지 않은 물가에서 흠뻑 젖어 있는 저를 발견을 했대요. 제가 꿈을 꾼 걸까요? 아니면 귀신에 홀린 걸까요? 그치만 정말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속옷만 입고 있었던 제 몸에 회초리로 맞은 것 같은 붉은 매질 자국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 이사 온 지 채 20일이 안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제가 친구들을 만나고 늦은 시간에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집으로 들어왔는데 제 방에 갔더니 동생 은진이가 제 침대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저는 깨울까 말까 잠깐 고민을 하다가 에이 그냥 계속 자라 이렇게 놔두고 저는 그 침대 밑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그렇게 침대 밑에 누워있는데 조금 전에 만나고 온 그 친구들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막 한참 동안 수다를 떨면서 웃고 떠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곧 동생 은진이가 일어나더니 아무 말 없이 절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냥 방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너무 시끄럽게 떠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침대 위에 올라가서 마저 통화를 끝내고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데 은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은진이가 친구네서 자고 온다고 하고 나가서는 아직까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음날 이틀이 지나도록 은진이가 돌아오지 않았고 동생 은정이까지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침 출근하기 전에 엄마한테 얘네들 이래도 되는 거냐고, 여자애들이 며칠씩이나 외박하는 게 좀 안 좋아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한숨을 푹 하고 내쉬더라고요. 그러더니 은미야, 은정이랑 은진이 네 방에서 귀신 봤다고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오겠다고 난리였어. 이러시면서 엄마가 오늘은 제 방에서 자기가 직접 자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가 금시초문이었는데 너무 놀라서 뭔 소리냐고, 나 여기 이사 와가지고 20일 동안 자면서 단 한 번도 이상한 거 본 적이 없다면서 팔짝 뛰면서 소리쳤어요. 그래서 두 동생한테 차례대로 전화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어요. 먼저 은정이는 컴퓨터로 뭘 검색할 게 있어서 제 방에서 컴퓨터를 하다가 제 침대 위에 누워가지고 잠깐 잠이 들었대요. 그런데 자다가 마치 수면 무호흡증처럼 숨이 안 쉬어지고 진짜 질식사에 죽을 것 같은 느낌에 눈을 떴는데 누군가 자기의 목을 조르고 있더래요. 긴 머리로 가려진 한 여자가 하얀 손가락에 검은 손톱을 가진 손으로 자기 목을 조르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비명을 질렀더니 곧 엄마가 뛰어오셨고 그 형체는 스르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은정이는 그 하얀 손과 검은 손톱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너무 생생해서 집에 도무지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난린가 싶어서 전화를 끊고 곧바로 은진이한테도 전화를 걸었어요. 은진이 말은 저번에 제가 집에 늦게서야 귀가했던 날 침대에서 자던 중에 제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잠에서 덜 깬 상태로 힐끗 한번 봤대요. 그런데 자기 발 밑에 쪽으로 제가 하얀 옷을 입고 서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언니가 왔나 보구나 생각을 하고 너무 피곤하니까 비몽사몽했던 그 상태에서 바로 다시 잠에 들었대요. 그런데 자고 있던 은진이는 제가 도무지 전화를 끊을 생각을 안 하니까 그 통화 소리가 좀 거슬려가지고 몸을 뒤척이면서 옆으로 돌아 누웠대요. 그리고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실눈을 떴는데 검은 옷을 입은 제가 엎드려서 통화를 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눈을 다시 감고 자려고 하는 찰나에 생각해보니까 아까 자기 발끝에서 하얀 옷을 입은 절 본 것 같아서 고개를 확 돌려서 밑에를 다시 봤대요. 그런데 그때 정말 숨이 넘어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대요. 아주 긴 머리, 하얀 옷을 입고는 얼굴은 마치 밀가루를 뿌린 것 같이 하얀 얼굴의 여자가 제 동생을 비웃듯이 웃으며 째려보고 있더래요. 그 눈빛은 핏줄이 빨갛게 다 터져 너무나 끔찍했고 당장이라도 제 동생을 죽일 듯이 노려봤다고 합니다. 온몸이 떨리며 숨이 막혔고 공포에 압도돼서 입에선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대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아무 말 없이 엄마 방으로 갔던 거고요. 그리곤 집 안에서 귀신을 봤다는 얘기를 하면 뭔가 그걸 다 알아차리고 해코지를 할까봐 거기에선 말은 못하고 아침에 밖에 나와서 전화로 엄마한테 못 들어가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동생들의 그런 태도에 굉장히 소름이 끼쳐가지고 그대로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한테 어떻게 하실 거냐 그렇게 물었더니 엄마가 말씀하시길 저희가 이 집을 들어올 때 매매로 들어온 데다가 올수리까지 하고 또 이것저것 가구까지 바꾸다 보니까 엄마는 이제 지출이 컸던 거죠. 그런 와중에 제 방을 꾸며주시면서 진열장 같은 게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마침 저희 엄마 친구가 산지 얼마 안 된 진열장이 하나 있었는데 막상 실내 구조나 인테리어랑 잘 매칭이 안 되는 느낌이 있다면서 새집 이사간 기념으로 가져갈 테면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친구 집에 방문을 했더니 그게 너무 새 것 같고 좋더래요. 그래서 그걸 제 방에 갖다 놓은 건데 아무래도 그게 좀 이상한 것 같다는 거예요. 다른 가구나 물건들은 전부 이전 집에서 쓰던 거 내지는 이번에 새로 구매한 것들인데 다른 사람 손 탄 건 그 진열장뿐이 없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날 당일 오후에 혹시나 해서 동네에 용한 무당이 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그분을 집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집을 한 바퀴 쫙 둘러보시더니 제 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 있네요. 이 장에 귀신부터 들어왔어. 제 방에 있는 그 진열장을 지목하면서 귀신이 붙어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있는 그대로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친구한테 알아보니까 그 친구분이 이실직고 하시기를 저희 동네에 극락정사라고 써진 한 집이 있었어요. 뭐 사입인지 뭔진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집에 있는 무당이 저희 엄마 친구의 지인이었는데 친구분도 거기서 그냥 멀쩡한 걸 주길래 받아온 거래요. 그걸 집에 갖다 놓은 엄마 친구는 꿈자리가 사납고 찝찝해서 가져다 버리려다가 저희 엄마가 진열장을 하나 더 구매할 거라고 하니까 그걸 마치 자기가 산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엄마한테 준 거였어요. 진짜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그 무당분을 불러다가 저희 집에서 구슬했습니다. 그리곤 그 진열장을 다 부셔가지고 집 밖으로 빼냈어요. 그리곤 어딘가에 가서 그 잔해를 다 불태웠고 뭔진 모르겠지만 막 우리 집에 뭔가를 뿌렸어요. 그 난리를 피우고 나서야 괜찮다고 해서 저도 동생도 가족들 다 이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다들 겪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집이 좀 오싹했고 저는 제 방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은 동생 방에 들어가서 같이 잠에 들었어요. 근데 새벽에 갑자기 은정이가 비명을 깍 하고 지르는 바람에 다들 잠에서 깨가지고는 거실로 뛰쳐나갔어요. 은정이는 토끼 눈이 돼서 말하길 나 물 마시려고 나왔는데 언니 방에서 웃음소리 났어. 분명히 오늘 굿을 끝냈는데 제 방에서 무슨 귀신 소리가 난다고 하니까 다들 놀란 상태에서 제 방을 확인하려고 엄마가 문고리를 잡는데 정말 TV나 공포영화에서나 들을 수 있을 법한 그 귀신의 긴 숨소리 같은 게 마치 오디오 볼륨 최대로 해놓은 것처럼 크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절대 잘못 들은 게 아닌 건 저희 가족 모두가 동시에 들었습니다. 다 같이 비명을 깍 지르고 서로 껴안고는 엄마 방에서 뜬 눈으로 그날은 밤을 지새웠어요. 그래서 다음날 그 무당을 집에 불러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그 장식장에 있던 귀신이 제 방에 있는 붙박이장으로 옮겨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바탕 구슬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로는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 방은 무서워서 지금은 빨래 말리는 용도 옷방 같은 걸로 쓰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했던 건 그 귀신이 제 방에 있으면서 왜 저한테는 보이지 않았는지 그게 참 의문점이더라고요. 정말 너무나도 무서웠던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입학하고 나서부터 참 많은 술자리가 있었는데요. 그런 술자리의 재미를 알아가던 때였습니다. 그날은 제가 기억하기로 자주 모임을 갔던 녀석 중 하나의 생일이라서 꽤 많은 양의 술을 먹었던 날이에요. 술집에서 생일 파티도 하고 2차로 옮겨서도 부어라 마셔라 몇 시간 동안 실컷 놀았습니다. 그렇게 실컷 놀다가 마지막으로 노래방에 가서 술 좀 깨고 나서는 저희가 다 같이 지하철역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새벽역, 지하철 첫 차가 다니기 전에는 복잡했던 시내도 한산하니 스산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는 술을 좋아하고 즐기긴 했지만 제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마시진 않았기 때문에 그날 역으로 걸어가던 길에는 이미 거의 다 술이 깬 상태였어요. 아무튼 친구들 무리랑
마지막으로 들렸던 노래방에서 나와서 지하철역으로 가던 길목에 한 트럭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파란 색깔 포터 트럭이었는데요. 그 트럭 보면 뒤쪽으로 짐칸이 있잖아요. 그 짐칸 난간에 웬 어린 여자아이가 하나 앉아있더라고요. 이 시간에 웬 여자아이가 저기 있는 거야? 그 여자아이는 약간 분홍빛이 도는 잠옷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 잠옷을 입고 트럭 짐칸 난간에 걸터 앉아가지고 막 다리를 흔들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 하니 굉장히 이질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당시 제 느낌에 제가 사람이 아닌 걸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 옆에 걷고 있던 친구한테 물었어요. 경아, 너 저기 있는 포터 트럭에 있는 아이 보여? 응? 무슨 트럭? 저기 차도 건너편에 포터 말이야. 제가 방향을 가리킨 쪽으로 친구가 시선을 옮겼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보이긴 뭐가 보여?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저 포터 위에 여자애. 그렇게 친구한테 말해주면서도 그쪽 방향을 주시하고 있었는데요. 여전히 그 아이는 걸터 앉은 채로 두 다리를 번갈아가며 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그 여자아이가 흔들던 다리를 멈추고는 그대로 뒤로 훌렁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넘어지는 느낌이 전혀 아니라 뭔가 구덩이 같은 데 있죠. 밑이 전혀 없는 그런 구덩이에 훌러덩 빠지는 느낌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순간 흠칫해서 그쪽으로 달려갈 뻔했지만 친구 눈에는 보이지 않던 걸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보지 말아야 할 걸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달려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 저희가 그쪽 길을 건너게 되었는데 건너가서는 트럭 짐칸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잡다한 공구 같은 거랑 취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같은 게 막 널브러져 있었는데요.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아이도 없었고요. 야, 그거 뭐 있나? 네 아는 차가. 아니야. 그냥 뭘 본 거 같은데 잘못 봤나 봐. 얘 또 이런다. 그만해라. 무섭다. 그렇게 트럭을 좀 둘러보고 친구들과 다시 걷던 중이었는데요. 대구 분들이라면 아실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중앙시네마라고 작은 영화관 하나가 아카데미 극장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 중앙시네마 쪽으로 골목길이 하나 나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멀리서부터 걸어오던 길이었고 술 기운에 다들 힘에 부쳤는지 그 돌계단에 다 같이 앉아서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 혁이란 친구가 있었는데 얘가 도저히 못 걷겠다면서 좀 앉아있다 가자 그래서 그 한 대여섯 명 되는 친구가 다 같이 앉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돌계단에 앉아있기도 잠시 그 골목길 안쪽에서 문득 인기척이 느껴져서 제가 이렇게 고개를 돌렸는데 저 멀리서부터 하얀색 물체가 어른어른거리면서 저희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그때서부터는 내가 귀신을 보고 있는 게 맞구나 하는 생각에 소름이 왕창 돋더라고요. 얘들아, 나 지금 귀신 보고 있는 것 같아. 뭐? 귀신? 어디? 안 보이는데? 야, 점쟁이 니 때문에 나도 보인다. 귀신을 보고 있다는 것 같다는 제 말에 친구들이 일제히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친구들 역시 제가 보고 있는 게 보인대요. 그렇게 그 하얀 물체는 점점 저희랑 가까워졌는데요. 저희 코앞까지 다가온 그 하얀 물체의 정체는 다름 아니라 하얀색 원피스를 입은 한 여성이었습니다. 풀어헤친 긴 머리와 맨발, 원피스를 입은 채 눈은 완전히 까디집어져 있었는데 저희 앞을 터덜터덜 스치며 차도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귀신을 모두 숨지기면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 바로 뒤 골목에서
마찬가지로 신발을 신지 않은 한 남성이 저희 쪽으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여보! 여보라고 외치면서 미친 듯이 달려왔던 그 남자가 그 귀신을 붙잡더니 다시 돌아왔던 길로 같이 되돌아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직까지 술 기운이 좀 남아있던 친구 혁이가 그 아저씨를 향해 소리를 쳤어요. 아저씨, 그 사람 사람이에요? 귀신 아니죠? 아니, 미친 것이 대뜸 그렇게 막 소리를 치는데 저희는 혁이한테 입 다물라고 하고 그 아저씨한테 가볍게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를 했는데 아저씨께서 천천히 저희 쪽으로 다가오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 집사람인데 목류병이 있어가지고 조심한다고 문고리를 바꿨는데 그걸 또 어떻게 열고 나왔네요. 우리 집 애도 목류병 때문에 이 앞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이후로 집사람까지 딸이랑 같은 병이 생겼네요.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조심조심 아직 잠에서 덜 깬 아내분을 데리고 돌아가시는데요. 그 아저씨의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까 전에 제가 봤던 그 꼬마아이 귀신이 그 아저씨의 딸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당시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중앙로역이라고 보이는 사진은 당시 포터가 세워져 있던 구간이에요. 중앙시네마 건물은 공사 중인 사진밖에 보여지지 않아서 골목길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호일담인데요. 아까 그 아주머니 남편분께서 아이를 사고로 잃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뺑소니였나 보더라고요. 당시 저랑 같이 있던 친구들 중 2명이 가족이 경찰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었어요. 하나는 아버지가 형사였고요. 다른 한 친구는 큰아버지가 경찰청 쪽에 좀 높으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친구들이 골목에서 그런 일을 겪었고 또 마침 저는 그 포터 트럭에서 여자아이 귀신을 봤잖아요. 그래서 뭔가 수상쩍어가지고 그 포터 트럭의 차대 번호를 적어놨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친구들이 이 차 뭔가 의심이 간다고 하면서 식구들한테 좀 알아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나 봐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 친구들이 다시 만났을 때 야, 대박 대박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날 그 길목에 서 있던 포터 차량 있죠? 그게 뺑소니 용의 차량이었대요. 게다가 그 차는 주차를 위해 세워놓은 게 아니라 버려둔 차였다는 거예요. 그 차가 거기에 장기간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주변 상인들이 그 전에도 한번 신고를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막 기록들이 있었대요. 그 이후에 뺑소니 범이든 차주든 뭐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트럭 위에서 봤던 그 여자아이 귀신이 아까 그분들의 딸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그 여자아이가 뒤로 벌러덩 넘어가던 그 모습을 기억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지명은 아직도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삼촌 중 몇 분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 이름 있는 양말 공장과 그와 관련된 사업들을 운영을 하셨어요. 양말을 제조하는 큰 공장이 있었고 그 공장과는 별개로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자잘자잘한 작업 같은 거는 일반 주택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부업 같은 거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곳 일을 도와드리려고 종종 가곤 하셨어요. 바로 그 주택 근처에 굉장히 커다란 버드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이 버드나무가 동네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나무였는데 그런 큰 나무가 동네에 자리 잡고 있으면 옛 어르신들께서는 그런 거 되게 조심스럽게 여기시잖아요. 이 버드나무도 약간 그런 류의 나무였어요. 제가 기억하는 그 나무는 오래된 고목으로 그 사이즈가 굉장히 컸고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도 축 늘어뜨려진 가지들이 이파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산이나 시골 동네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크고 오래돼서 마을 차원에서 보호하는 나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와, 크다 이런 생각을 넘어서 진짜 막 자연에 압도되는 느낌 받잖아요. 그 나무도 굉장히 크고 웅대하다 보니까 보통의 어린아이들은 그 나무를 보고 굉장히 좀 무서워한다 그래야 되나? 약간 겁을 먹는 그런 나무였는데 저는 그 나무를 보면서 굉장히 크고 아름답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일 도와주러 가셨을 때 그 버드나무 밑에서 노는 일이 많았고 또는 그 높고 웅장한 나무를 이렇게 막 올려다보는 일이 많았어요. 제가 그러고 있다 보면 어느샌가 엄마가 절 찾으러 오셨고 그때가 돼서야 집으로 같이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였는데요. 제가 공장 주택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었는데 한 스님이 시주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저는 곧장 엄마한테 가서 스님이 왔다고 알렸고 엄마는 나와서 스님한테 물 한 잔도 드리고 이렇게 시주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스님께서도 저를 뚫어져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저를 바라보시다가 엄마한테 뭔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라 그 대화가 부분적으로 기억이 나는데 뭐 이 아이가 영이 맑다, 뭐 조상신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런데 뭐 저 나무 밑에 오래 두지 않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시주랑 대화를 마치고서 스님이 나가실 때 어머니는 스님을 따라서 이렇게 합장을 하셨고 그 뒤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딸내미, 엄마랑 절에 한번 갈까? 어? 할머니랑 갔던데 거기? 갈래. 주말에 삼촌들이랑 다 같이 갔다 오자. 응? 그리곤 저한테 저 위에 큰 나무 근처에는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되냐 이렇게 여쭸더니 아까 스님이 하신 이야기도 있고 웬만하면 보지도 말고 근처에 가지도 말라고 엄마 말 들으라며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나중에 가서야 왜 그래야 되는지 알게 됐는데 우선 사진을 하나 첨부해 드릴게요.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쭉 뻗어 올라가는 맨 위쪽 정중앙에 그 버드나무가 있었습니다. 골목 초입에서 올려다보면 버드나무가 골목길을 내려다보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더 지나서 동네에서 동물들이 하나둘 죽어나가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제가 발견했던 건 아주 작은 병아리 한 마리였어요. 병아리 한 마리가 그 중앙에 나 있는 길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봤더니 눈도 못 감은 채 죽어 있는데 막 내장 같은 게 다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차에 치였다고 하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텐데 다른 곳은 온전한 채 그렇게 막 장기만 튀어나와 있으니까 조금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된 게 검은 새들의 무리가 다 떨어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새들은 까치랑 까마귀들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보게 된 건 길고양이나 길강아지들까지 죽어 있더라고요. 그 자체만으로도 참 이상했는데 그로부터 얼마 뒤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에 제가 그 나무를 보면서 놀고 있었어요. 그날은 바람 한 점이 없는 날이었는데도 그 버드나무 쪽에서 쉬 막 이런 바람 소리 있죠. 이런 바람 소리를 내면서 버드나무가 막 가지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를 바라보다가 자연스럽게 그 나무의 위쪽을 바라보게 됐는데 축 늘어져 있는 그 줄기 윗부분에서 막 불꽃이 있는 거예요. 막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길이 아니라 숯이나 향 같은 거 불 피우면 빨갛게 달아오르는 그런 불빛이 있잖아요. 그렇게 고요하게 타오르는 그런 불빛이었어요. 그걸 보고 저는 어린 마음에 막 나무에 불 붙었다고 동네방네 소리 지르면서 공장까지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엄마랑 일하시는 분들을 다 불러 나왔어요. 다시 나무로 갔을 때는 이미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시끌시끌한 상태였어요. 아니, 뭐 저래? 어떻게 저기만 불이 나? 이거 지금 빨리 소방차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번질지도 모르니까 후딱 부릅시다.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119에 신고를 했는지 얼마 안 있어서 저 멀리서 소방차가 내려오는 게 보였고, 이후에 엄마 손에 이끌려서 그 마을을 벗어나기 시작했는데 엄마 손을 잡고서 계속 그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소방차가 물을 뿌리고 있는데도 그 나무에 일었던 불이 꺼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물이 닿으면 사그라드는 것 같다가 다시 불이 피어오르고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제 꿈속에서 그 버드나무를 보게 됩니다. 꿈에선 한밤중이었는데 제가 그 버드나무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온 나뭇가지들이 막 이렇게 일렁이고 있었는데 그 나뭇가지 사이로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이 붙었던 그 위치에서 보였는데 머리카락을 치렁치렁 풀어헤친 여자가 버드나뭇가지를 하나 부여잡고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더라고요. 공중에 뜬 채로 버드나뭇가지를 붙들고 서 있었다는 거? 그것만 빼면 그냥 평범한 여자의 느낌이었기 때문에 무섭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바라보다가 언니, 아까 언니가 나무에 불냈어요? 이렇게 묻자 그 여자는 버드나무를 둘러보기만 할 뿐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고 그 여자가 막 울기 시작하는데 분명히 울고 있었어요. 굉장히 서럽게 울고 있었는데 표정이 굉장히 화가 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버드나무 소리랑 울음소리랑 섞여가지고 소리가 굉장히 스산했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가 우는 걸 바라보다가 잠에서 깼고, 오후에 엄마가 일하러 가실 때 그 공장까지 따라가서 오늘 제가 꿨던 꿈 얘기를 해드렸어요. 하지만 엄마는 제가 불난 거 보고 놀라서 꾼 악몽이라고 그냥 잊어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동네에서 반상회를 한번 열었던 것 같은데 그 버드나무를 벤이 많이 요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동네에 보면 소식통 같은 집들 꼭 하나씩 있잖아요. 그 동네 어귀 주택에 만두를 빚어서 납품하는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이 그런 소식통 같은 집이었어요. 제가 그 만두집 애들이랑 자주 어울려 다녔는데 그러다가 주워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아직도 그때 대화가 생생한데요. 있잖아, 저 위에 큰 나무에 귀신 붙었다고 우리 엄마가 그랬다? 그래서 스스로 불도 나고 그런 거래. 귀신? 아, 무서워. 진짜야? 그래서 막 불도 꺼지지 않고 계속 그랬구나. 그리고 또 옛날에 옆 골목에 살던 대학생 언니야가 저 나무에서 목매달고 죽었대. 막 강아지랑 고양이 죽어 있는 거 있지. 그것도 귀신 짓이라고 하는 걸 내가 들었다. 그래서 어른들이 저 나무 베어낼 거래. 그리고 그 무렵쯤에 제가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다쳤는데 그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그 이후에는 저를 공장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그 이후에는 제 눈으로 다른 일이 벌어진 건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 가서 그 동네에 살던 같은 반 친구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 나무가 크기도 워낙 컸고 나뭇가지가 어느 정도로 길었냐면 그 나뭇가지 중엔 막 축 처져가지고 땅에 닿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통행에도 안 좋고 보기에도 안 좋고 막 불길하니까 여러 차례 그 나무를 베어내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도를 할 때마다 동네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생겨서 한동안 그 나무는 베어지지 않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서 지하철도 들어오고 아파트도 들어섰는데요. 결국 그 버드나무는 조금씩 베어지게 됐는데 그마저도 한 번에 베지 못하고 조금씩 베어냈다고 합니다. 그 주변으로 동네도 많이 현대화되고 개발이 됐지만 그 버드나무가 있던 그 동네만큼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옛날 모습 그대로요. 나중에 듣기로도 그쪽 터가 워낙 기운이 안 좋은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추후에 엄마한테 자세히 듣기로 그때 시주 받으러 오셨던 스님께서
아이를 자꾸 이쪽에 데려오면 어떤 이유로든 애가 아프게 될 거고 크게 다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동네 그만 데려오라고. 근데 그 뒤로 정말로 많이 다쳤어요. 공장 계단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발을 헛디뎠을 뿐인데 뒤꿈치 쪽이 다 날아가서 막 10바늘 이상 꿰맨 적도 있고요. 공장 현관 입구로 오르다가 아무 걸림돌도 없는데 누가 밀듯이 꼬꾸라져서 코도 깨지고요. 마당에 도사견도 2마리 키워서 자주 잘 놀았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이유도 없이 그 2마리 모두가 제 머리 위쪽을 보면서 막 짖어대는 통에 놀래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정강이가 찢어졌습니다. 단순히 긁힌 게 아니라 진짜 피가 철철 날 정도로 찢어졌어요. 하여간 그렇게 피를 볼 정도로 다치는 일이 빈번했어요. 그리고 그 도사견 2마리가 비교적 헛짖음이 없는 녀석들인데 그 뒤로 밤마다 계속 막 짖어대는 통에 저기 멀리 시골에 있는 과수원으로 보내졌어요. 이상한 일은 걔네들이 보내지고 얼마 안 있어서 공장주택에 불이 났는데 근데 그 불이 합선도 아니고 담뱃불도 아니고 원인을 밝힐 수 없는 화재라서 외삼촌께서도 그 일을 계기로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동네에서 다시 재가동을 하셨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겪거나 들은 일이 이 정도고 그 동네에서 떠도는 말이나 사람들의 경험담을 생각해보면 결코 그 동네가 좋은 터라고는 말을 못할 것 같네요. 저희 코비애TV 시청자분들이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아마도 저랑 연령대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신 분들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미신 같은 거 되게 많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10대 시청자분들께서는 옛 미신 같은 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오늘은 이 복숭아를 보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전 복숭아를 까먹으면서 밖에 비도 오고 하니까 제가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는 부탁에 할머니께서 해준 직접 겪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한국전쟁이 끝나고 몇 년 뒤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올 때쯤으로 할머니께서는 당시 15살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무더운 여름밤이었다고 해요. 할머니께서는 친척 언니, 이모, 그리고 여러 친지들과 함께 멱을 감으러 가셨다고 해요. 무더운 여름밤에 신나게 멱을 감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 나이 때 소녀들이 그렇듯이 할머니께서는 나이차가 1살밖에 안 나는 친척 언니의 손을 꼭 붙잡고 뭐가 그리도 신났는지 정신없이 실컷 수다를 떨면서 뚝을 따라서 어른들 무리 속에 섞여 집으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나게 집으로 가고 있던 도중에 할머니랑 언니는 문득 멱 감던 곳에 고무신을 두고 온 게 생각이 났대요. 아차 싶었던 두 분은 이모분들께 알려서 혼나기도 무섭고 평소 자주 오가던 길이라 그렇게 무섭지도 않아서 두 분만 몰래 서둘러 가지고 고무신을 가지러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른들 무리에서 빠져서 뒤쪽으로 가기 위해 걷는 속도를 서서히 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리의 가장 뒤쪽으로 뒤처진 두 분은 재빨리 신발을 가지러 갔다고 합니다. 이제 주변에 어른들이 없이 두 분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둘은 걱정은커녕 오히려 둘만 있다는 오붓함과 그런 어떤 해방감에 오히려 수다에 박차를 가하면서 걷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신나게 수다를 떨면서 걷다 보니까 어느새 멱을 감았던 곳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그러자 곧 두 분의 시야에 그 고무신이 눈에 띄었고요. 신발을 보고 난 뒤에야 이미 일행들이 많이 멀어졌겠구나 하는 걸 깨닫고 서둘러서 신발을 챙겨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각자 신발을 챙기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뚝 반대편에서
온몸이 새카맣고 머리는 긴 장발인데 쌀이빛같이 뻣뻣한 느낌에 키는 9척 정도로 커 보이는 사람의 형상이 걸어오고 있더랍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할머니께서는 그게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얼른 도망쳐야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몸이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9척이나 되는 형태가 분명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는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진작에 코앞에 와 있어야 할 것 같은 속도였는데도 다가오는 느낌만 있었지 가까이 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든 할머니께서는 얼른 이성을 찾고 언니를 데리고 그 자리를 도망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언니가 있어야 할 자리에 보이지가 않더래요. 더욱더 불안함이 커진 할머니는 서둘러서 주위를 살폈는데요. 글쎄 언니가 걸어왔던 뚝방길 위로 올라가서 맨발인 채로 무릎을 가슴팍까지 차올리면서 사방팔방 미친 듯이 막 뛰어다니고 있었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옆에 있던 언니가 그 어두운 뚝방길 위에 올라가서 누가 봐도 기이한 자세로 막 그렇게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그 구척의 형태가 도깨비였고 언니는 도깨비한테 홀린 거란 생각이 들어서 언니를 꽉 부여잡고 막 울며불며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대요. 할머니는 막 울며불며 언니한테도 정신 차리라고 막 소리를 질러봤지만 언니의 그 기행동을 막을 수 없었답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던지라 언니만 꽉 껴안고 있었는데 그 어둠 속에서 둘만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무서웠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나 죽었다 하는 생각뿐이었대요. 언니라고는 했지만 자기보다 키도 작고 당시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굉장히 빼빼 말라 있었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언니를 끌어안고 있는 자기까지 몸이 방방 뜰 정도로 그런 괴력을 발휘하며 기행동을 보였다 합니다. 아무튼 너무 무서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 자리에 계속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방향을 바라봤대요. 그런데 그 형체가 반대쪽으로 방향을 바꾸고는 지금까지 그랬듯 아주 빠르게 걸어서는 사라졌대요. 그게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언니도 곧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언니의 기행동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팔짝팔짝 뛰면서 뚝방을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하던 언니는 구척에 그것이 사라진 쪽으로 방향을 정한 듯 펄쩍펄쩍 뛰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언니한테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 동구 밖까지 끌려갔고요. 이제 지칠 대로 지친 할머니가 이대로 언니를 놓쳐버리면 영영 못 볼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엉엉 울면서 언니한테 정신 차리라고 애원하면서 무명 저고리를 벗어가지고는 언니의 다리랑 자기의 다리를 단단히 동여매고는 정신을 잃으셨대요. 아침이 밝았을 땐 할머니와 언니 둘 다 동구 밖 장승이 있는 곳 앞까지 와 있었고 자신들이 없어진 걸 알아차린 가족들에 의해 발견이 되었고 할머니는 며칠간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회복이 되었다고 하고요. 반면에 언니는 정말로 도깨비한테 홀린 것인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정신이 나간 상태로 지냈다고 해요. 집안 어르신들께서는 언니를 고치기 위해서 절에도 가보고 한의사한테도 찾아가보고 무당을 찾아가서 굿도 해보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고 해요. 갖은 방법을 다 시도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언니의 증세가 전혀 차도가 없으니까 가족들조차도 반포기 상태에 이르렀는데요.
소문을 들은 옆 동네 한 노촌부가 자신도 어렸을 적에 구척 귀신한테 홀린 사람을 본 적이 있다고 하면서 그 잡기 쫓는 데는 복숭아 나무가 지켜야 지켜, 이렇게 귀띔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을 어귀에서 복숭아 나무 주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복숭아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집에도 놔두고 끓여도 먹여보고 속바지에도 바느질을 해 입히고 나뭇가지로 막 때리는 등 가진 노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 정성 덕분인지 다른 것에는 전혀 차도를 보이지 않던 언니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차도를 보이며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다만 그 당시에 벌어진 일들은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셨대요. 그리고 할머니와 언니가 발견됐던 동구박 장승 있죠. 그 장승 부근에는 지금처럼 큰 개념의 그런 과수원이 아니라 작은 규모의 복숭아 나무 밭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 두 분이 동구박 장승 앞에서 쓰러져 발견된 이유는 그 복숭아밭 때문에 언니가 멈춰선 게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신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린 여러분들 모두 좋은 밤, 좋은 아침 되세요. 감사합니다.